김 회장님은 또 제 선배시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쓰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또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목사님이 제너럴하게 정리하실 때 그때 해주시고요. 먼저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불러주셔서 다시 이제 한 30년 된 거를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혼자 스스로 근데 왜 계속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력이 안 되기도 하고 첫째는 둘째는 이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취직도 하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퇴직하고 신학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지껏 장모님은 속았다 하시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어렵고요.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오면 다들 이렇게 좀 잘난 척 한다 그러는데 열등의식이 심합니다. 왜냐면 동네에서는 나름 똑똑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시죠. 교사 출신은 사장님, 서울대 출신은 총무부장.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토에서 바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또 진리를 탐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허 목사님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책도 다시 들춰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지도 않고 했을 테니까는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 앞에 서니까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일단 선지식을 좀 알아보죠.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30분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 30분 할게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을 생각하시면은 하고 떠오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책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책, 다작가. 발판을 만들고. 의학 발판 만드시고요. 과학에. 과학에. 네. 플라톤의 제자. 제자고요. 또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 신적인 내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교수 하셨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수셨고요. 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사유하나 그런 질문을 늘 던지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름이 남아 있으시죠. 나중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거 같아요. 네. 위기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위기양으로. 외롭게. 안 죽으려고 도망가셨다가 1년 만에 위기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테네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알렉산더 개인 교수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위험한 사상가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똑같이 불경죄로 죽은 사람은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래서 똑같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테네가 철학에 대해서 2번 죄를 짓는 것을 나는 용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거죠. 제부처 계시다가. 아마 그게 소크라테스라는 게 소크라테스는 진짜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떳떳지 못하는 건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겁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현명하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잠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사유 방식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1세대니까 우리 이민일스는 힘들어요. 한국에서 참 많이 이렇게 준비하셨어도 캐나다 와서 현지 적응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2세, 3세를 위해서.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다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8.15, 6.25, 4.19, 5.16 이것을 몸으로 받아내셔야만 했듯이.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저희 교회가 전에 두랩교회에서 그 미국에 두랩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장학생들이 학생들 모아놓고 말씀과 노동학교 그런 걸 하는데요. 딱 8월 15일이 걸려가지고 저는 그냥 나이바게 생겨서 자 만삼천 합시다 하니까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 풀렸죠.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그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거. 남자. 그렇지. 예. 네. 시간은 말씀. 아니죠. 네,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몇 번도 그런 게 없었던 오히려 처근한 마음 네. 생각. 네.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입장을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밥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좌우를 주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고 근데 워낙 요즘은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통폐합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홍 목사님 굉장히 참 큰일하고 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분만 이쪽 섹션에서는 말씀들 안 하십니다. 일반적인 그런 다른 철학자나 성인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대부분은 소유에 대해서 내려놓으라 또는 그런 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네. 이분은 소유욕도 행복 중에 하나라고 그 행복에다 그 카테고리에 넣은 걸 보면은 네.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론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분 그런 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읽으셨나요? 아니 제가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철학과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개론으로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허 목사님도 사용하시고 있는 힐슈베르거 일단 역사적으로 쭉 보고 또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면 뭐 한 40-50페이지에서 해가지고 여러 개 묶어놓은 책들.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전은 뭐겠죠? 원전을 읽으려면은 헬라말로 썼고요. 더구나 이제 고급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사실 힘듭니다. 신학자들은 코인의 헬라어를 신약하시더라도 배우기 때문에 읽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현대적으로 이런 책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책. 그런데 이런 책도 목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기현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철학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예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앙대 교수님이셨던 이제 작년에 작고하시던 분이 하신 건데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관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스페시픽하게 있으셔가지고 여러 종류의 소개서를 읽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 더 많으셨어요.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읽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들은 사람들이 정리했는지 그런 거 따져봐야죠. 한국말에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게 건너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모두 하신 일들이 그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말 진짜요? 지금 뭐라고 막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진짜냐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니 왜 이렇게 젊은이들을 헷갈리게 하느냐. 그래서 아니 젊은이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불경죄라니. 임파이어티였습니다. 신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첨남하다 예수님의 용어로 하자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독별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이 진짜냐고 묻는 게 그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물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게 이게 위대한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말했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그렇고요. 고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자연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세지요? 한번 랩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일, 월화수목. 혹은 월화수목금토 1. 찍고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 월화수목금토 뭡니까? 1. 네, 월, 화, 다 그렇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도대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뭐요? 라고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식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위를 봐라, 밑을 봐라, 옆을 봐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러죠. 제가 요즘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성경하고 선저용어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성경 분사이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불, 물, 불, 바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참 신기한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저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데 저 나무를 이기는 것, 목을 이기는 것은 뭐냐? 사람이 가서 도끼질을 하면 도끼는 뭐로 만들었냐? 철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목을 이기는 거는 금이다. 그게 목금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쇠는 어떻게 만들냐? 뜨거운 용광로에서 해가지고 녹여서 만드니까 그건 뭡니까? 불, 화 이런 식으로. 근데 불은 누가 끄느냐? 물이 끄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자연 철학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소크라테스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진짜냐? 어떤 분들이 세상을 이루는 이제 소위 말해서 원소라고 불렀는데요.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탕 치시고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쭉 내려왔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순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치고 이거는 저게 치고 이건 저게 치고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작은 소크라테스 학파다 해서 각각 자기 관점에서 어떤 분은 희곡작가고 어떤 분은 정치가 이렇게 군인이고 그리고 플라톤 같은 분은 이제 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선생님의 사상을 이 대화법으로 쫙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저술을 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죠? 족보로 따지면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전체적으로 아까 다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아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플라토니스형 아테네 학당에서 20년을 수학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대화법을 익히면서 그것을 쭉 정리하는 것을 했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정리하셨다 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이 사람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고전시대 윤리적 사유의 정점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운 선생님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이게 서양의 깊은 전통이에요. 우리나라 맥락에서 제가 동양이라고까지는 확대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맥락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배운다. 그러면은 거의 거반 종로로 돼요. 거의 거반 종로로 돼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 회사 문화를 한다고 이제 목요일에 가서 경영학 교수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분은 5천 이렇게 부르셨고 한 분은 한 장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장 쪽으로 해서 우리 전체 회사 당시 10만 명 있었는데 이렇게 문화를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시작할 때 끝날 때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딱 나오시고 이제 9달 동안 했는데요. 그 이미 박사학위를 가지신 6분 경영학 박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달 정도 이렇게 같이 쭉 사업장 돌면서 하다가 어느 날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 얼마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얼마 줘요?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얼마 주셨어요? 한 장이요.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요. 선생님한테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실수했나 보다 그랬어요. 6명 박사님들이 경영학 박사님들 한국에서 최고 학부의 경영학 박사님들이 선생님한테 한 장 드렸다고 그러니까 육두문자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뭐냐 거의 반 종처럼 살아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에머리 대학 다녔고 영국에서는 아직 논문을 못해가지고 여전히 펜딩 돼 있으면 이제 에버린 대학 이런 데 다녔는데요. 이렇게 거기 두 군데 발을 걸쳐보니까 선생님들이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학생으로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오래전에 배웠어요. 근데 얘는 새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한테 뭔가 빼낼 게 있어요. 더구나 한국 사람이죠.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경력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뭐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한 1,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친구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내 동료야 이렇게.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한 선생님이 6명 이상은 안 받아요. 왜요? 주일날은 쉬고 월화수목금토 봐줘야 되니까 6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만나면서 도대체 나는 뭘 읽었니? 그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근데 선생님 것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더니 괘씸죄 걸려가지고 그냥 예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작을 읽어보시면은요 앞에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제일 마음이 가는군요. 하면서 다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조금 더 다듬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대상이고요. 플라톤 선생님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니코마코스 윌리악 같은 경우 1장부터 플라톤주의자들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사실은 플라톤 선생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20년 공부하던 데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수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거기서 배웠을 때 이제 저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쪽 아테네 학당에서 하는 얘기들이 웃기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비판, 그냥 이렇게 한국식으로 난도질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울 게 있죠. 당연히 대부분 배워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데아가 있다. 그게 사람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개인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말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 그것을 내가 취해야겠다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뚝단지같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불경죄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제 뭐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그러면은 아주 무관심했어요. 그거 말고 자네 일로 와봐. 지금 자네가 아까 그 뭐라 그랬나? 땅바닥에 쓰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지든 뭐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소크라테스가 신이 없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를 잘 정신을 교육시켜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만들고 올바른 그러한 인간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얘가 젊으니까 나는 못 나오고 얘는 군대 나가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이 일들에 이제 매진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 매국노라고 할 수는 또 없으니까는 불경죄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설명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 자신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길로 가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많이 접촉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인간이라는 거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무슨 연역적이냐 혹은 쥐납적이냐 오늘날 학문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하죠. 유감스럽게도 신학은 대부분 연역적 방법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is 그리스도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냥 뭐 이렇게 시장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아서 신약 성경의 논증 자체는 이쪽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그 아규먼트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라가서 그거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한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바르트가 같은 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척박한 곳에서 그 이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생애를 다 살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갔습니다. 더구나 이제 기독교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성함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 성어스틴 그런 분들은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쓴맛 한맛 다 경험을 해보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다 고귀한 천상의과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플라톤 선생님의 입장이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입장이 훨씬 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어요. 적어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쪽 유럽 쪽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소개가 됐느냐면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교류가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또 무역이라든가 혹은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저쪽 스페인 쪽까지 톨레도 같은 지방은 굉장히 이슬람릭하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문물이 전해지면서 옛날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사셨는데 그분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다. 그거 어디서 들어보던 것 같은데 그거 금서 목록에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검열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라비아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을 대부분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유입되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로 체계로 만들었던 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저는 아직 읽다가 참 어려워가지고 참 모르는데 이제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 대전 이거 우리 정의채 신부님 서명대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라틴어 안 하셔도 당신의 명예를 걸고 번역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졸릴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렇게 홍목사님이 제너럴하게 정리해 주실 거니까 이 책도 좀 구경하세요. 이게 제가 옛날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졸릴 때가 되면 선생님이 책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스승과 제자와의 사유 방식의 차이 그리고 방법론의 차이를 아주 화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제대로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된 것이 유대교나 마니모니데스라고 하는 아주 중세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들 있죠. 그 다음 말씀드리던 여러 아라비아 대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단테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영국의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알려주고 나니까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공적 1호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 철학계를 제패해야 되는데 철학계는 누가 쥐고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쥐고 있다. 이분이 그렇게 넓은 범위의 학문을 그 옛날에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대학에서 뭐 논증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공적 1호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넘어서야 대학자로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미학적으로 어떤 연극이라든가 영화를 비평하고 싶다 그러면은
글쎄요. 한번 시약은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을 쓰고 싶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A면 B다가 참이라면 항상 참인 것은 not B면 not A입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 아시죠? 예, 그런 거를 정명제라 배우명제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옛날 수학 책에 참고서에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예. 256페이지 오른쪽 쪽에 있어요. 세대가 다르셔가지고 다른 참고서를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너무 알아요. 네, 여기 쓰는 게 없는데요. A면 B다. 예, A면 B다. 네. 이것이 항상 참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게 B면 A다 말할 수도 있고 not A면 not B다 말할 수도 있고 not B면 not A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이라면은 항상 참인 거는 이 대오명제라는 거예요. 이건 영명제라고 그러고 이건 이명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왜 말다툼이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말씀하시려서 조금은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참이라면 항상 참인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가 아니다. 이게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면 예수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발.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싸움들이 여기서 나요. 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듯이 산산농법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석을 해가지고 그 저작들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을 비판하면서 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그러한 소대로서 이 분석적으로 농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똥 철학입니다만 만약에 선생님이 쭉 하셨으면은 20세기 들어서 나온 무슨 분석 철학이니 과학 철학이니 이런 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기독교 신학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세 시대에 연역적으로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했던 그러한 노력들, 그것이 그릇된 노력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그러한 농구들이 생략돼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1차 대전 참호 속에서 여기서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장교를 인관해가지고 근무하다가 여기서 저기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진격하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내 말이 맞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회사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 두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쓰고 있냐,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쓰고 있냐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잘 정돈해도 똑같은 얘기 한다는 게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다른 이제 교회 회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분은 이렇게 이제 동의합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대개의합니다. 다 똑같은 소리. 그래서 결국 잘해보자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제 무시는 안 되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시간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 담고 계신 곳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딱딱 찍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세는 것도 1, 1.1, 1.1, 1.1,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인간의 두뇌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한 그러한 뭐 신이든가 또는 이성이든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게 분석 철학, 과학 철학이에요. 그런데 다 하셨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수견하고 이거를 연습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아마 짧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상의 소재에서 새로운 분석적 방법으로 나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험론자라는데 경험론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근대 철학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옛날 거를 판단하면서 지금 나중에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철학자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은 저기 뭐가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냐? 불이요? 진짜냐? 이렇게 하고 어떤 건 불이요, 물이요, 바람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불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런 말 필요 없고 해가지고 결론은 따져보니까 불, 물, 불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게 된 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이제 하신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꼭 이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사용하실 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어떤 티오리가 생겨요. 여기서 다른 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지지를 하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냥 솔직히 자, 만약에 내가 투표할 수 있다면 박 선생님을 찍으실 분 아무도 안 계죠. 예. 문 선생님을 찍으실 분. 네. 안 선생님을 찍으실 분. 네. 다른 분들은 기권. 예. 잘 모르겠다. 이제 부동이시라고 그러죠. 아직 안 됐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딸 같아. 이 사람은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신문을 보고 또 인터넷도 보고 또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컨클루전을 내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갖기 위해서 이 단계를 밟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녁 때 좀 약주 드시면서 막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감론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것도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 사람이 저거는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데 그거는 저쪽 신문에서 쓴 거니까 아닌 거고 이거는 이쪽 인터넷에서 아닌 거고 하면서 사상에 나가면서 결국 진짜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고 박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번에는 이 정권을 갈아엎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나는 이기다 지기다 말씀 마시고 그냥 이 정치라고 하는 거를 리프레시 해야 되니까 선동에 걸려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가 잠깐 후퇴라는 게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해줘야지.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맞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혀 힘을 합칠 생각 안 한다. 쳐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서야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남이 뭐라 그랬는지 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이 없으면 글이라도 봐야 돼요. 글이 없으면은 듣기라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저녁 때 한번 이제 제가 강의에서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나도요, 저 사람 말 끝나기 전에 탁 잘라버립니다. 거절하게 하고, 이렇게. 더구나 이렇게 좀 취기가 오르시면은. 그래서 그러한 태도들을 내려놓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철학하는 게 뭐냐? 일단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입장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이렇게 책을 씁니다. 여기로 다시 가요. 내 입장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놓쳤던 게 내가 이분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놓쳤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리파인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찰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도사님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수련하셔가지고 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 돌아가듯이 한 다음에 지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서 그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 조상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황희정선이죠. 황희정선께서는 이제 도사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 암돼지가 죽었습니다. 오늘 기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안 되지. 암돼지가 죽었는데 어찌 제사를 드리겠느냐. 감사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어떤 소리 오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제사 날인데 제가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럼 제사를 드려야지. 마음이 슬프더라도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사람이 제사를 안 드리고 살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지금 무슨 얘기냐. 돼지가 죽으면 제사를 안 드리고 사람, 더구나 그게 아내가 죽으면 제사를 드리냐. 이 사람은 이거 엄청나게 가치관이 혼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답은 뭐였느냐. 그 암돼지 죽은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묻겠냐. 제사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암돼지를 그 집안에 미천이 떨어졌는데 그러니 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그때 드리면 되고 또 아내가 죽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했을 때 내 슬픔은 크지만 또 우리 어머니 날 낳고 길러주시고 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갖고 왔으니 그 드린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그거. 아내 돌아갔는데 어떻게 안 드린다 그러냐. 그래서 무릎을 탁 쳤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성룡 선생의 14대 종부 박씨 할머니 글에 나옵니다. 네, 이게 이런 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띠오리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래가지고 뭐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결론을 내냐고요. 그러면 뭐 상황 따라 다르다. 아니에요. 내 입장을 갖고 있어야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쪽 일상적인 곳에서 출발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사람이 선한 삶, 좋은 삶 이런 부분들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테네, 마케도냐라고 하는 이 정치 공동체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 도대체 좋은 삶이란 뭐지? 여기에 이제 불가심의 경우 화두를 던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폴리티컬 레엄에서 굿 라이프는 뭐지? 사람들이 저마다 할아버지 선생님도 독배를 마시고 가셨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선생님 밑에서 20년간 수학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서로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삶을 살다 거죠. 그랬을 때 도대체 좋은 삶이란 뭐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소 선생님도 이 질문하셨고 내 선생님도 이 질문하셨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풀어야 될 과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작성하신 것이 이제 윤리학 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권 한 권은 대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좀 진짜 아리스토텔레스 전략이냐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2번째는 뭐 애우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만 보니까 소시적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코마코스 이거하고 이제 한 챕터 3개 정도가 중복되고 그래서 이거 안 읽고 그냥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도대체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정치인이 사는 거하고 정치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틀림없이 아니죠. 틀림없이 아니시죠, 반장님?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피니언으로 받겠습니다. 예. 아니라고 이제 하시는. 혹시 정치인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 목표가 있으면 윤리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윤리가 수단으로서의 윤리요. 그 상당히 새로운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보십시오. 수단으로서의 윤리. 그러면은 목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섰다.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아주 능변으로, 그리고 또 성경의 그 탁월한 지식으로, 또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도 막 암송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그냥 딱 뻘뻘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목사 잘 설교한다.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근데 정치인은 윤리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야 그 사람의 정견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핫토픽이 미국 중앙정보부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허트레이어스. 일단은 그분이 자기가 프린스턴에서 쓴 박사 논문을 그대로 이라크하고 아프간에 적용을 해가지고 승산을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은 아니라 그럴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언하게 만든 분이에요. 허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쓴 박사 논문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이게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사실 그거는 독자가 3명입니다. 박사 논문은. 슈퍼바이저, 인터너, 익스터너. 그분들은 오케이 하면 돼요. 그분들 오케이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이렇게 좋게 한다.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죠. 더구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얘기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 입장을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게 만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프린스턴 박사 논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은 싫어도 화장문님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님은 그렇죠. 그거는 국가기밀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야 아직도.
중앙정보부장이 자기 자수정 쓰는 사람하고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랬다고 자리를 내려놓는다. 아, 이거 괜찮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프랑스 정보공자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프랑스 정치인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건 무슨 소리냐? 돌려서 얘기하면. 프랑스에서는 정치는 정치, 윤리는 윤리. 그리고 무슨 윤리인데?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서로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또, 이게 없이 어떻게 정치가 되냐.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교집 합의 되면서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면 되는 거지. 정치인이 뭐 하는 거냐. 백성들 편안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애매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하고 윤리는 안 떨어졌습니다. 이성이 행동을 지향한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은 윤리적이어야 된다가 아니고 정치와 윤리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러면 너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살던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는 조그만 소도시였어요. 도시국가였지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도 그렇게 작은 규모, 오늘날 하면 한 면 단위 정도. 예. 그런 데서 하니까 면 단위 정도면요, 한 터울 걸리면 압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6터울 걸리면 압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분이 한 얘기는 결국 정치인이 해야 될 일,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구분을 안 하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저는 결론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우리 선생님 때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진짜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렇디다 그러면서 쭉 해서 이만큼은 이제 이렇게 아규멘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따져보니까 내가 보니까 행복하다 하는 것은 이제 지적인 그런 행복이 있고 또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심적인 그러한 행복이 있고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과연 진정한 행복이 뭐냐? 결국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우면서 많은 선택사항 가운데 꼭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쭉 추구해 나가면 행복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동양사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용의 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플라톤 자체는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분이라서 선생님한테 늘 수학 얘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학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고 기하학적인 평균입니다. 이거 한번 그려드리고 마시죠. 산술적인 평균은 여기죠? 네. 그러면 기하학적인 평균은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여기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리면은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얘기하면 상황 따라 다르냐? 그거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 철학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 사람의 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용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그 덕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면 용기라고 하는 거는 비겁한 게 여기가 있고 또 무모한 게 여기 있으면 용기라고 하는 거는 한 이쯤에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중도다, 중간이다, 중형이다 이런 걸 구분 안 해요. 그건 우리가 구분하는 거고 불가에서는 중도예요. 육아에서는 중형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산술적이 아니고 중용이구나. 과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그러면서 중용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테네가 철학에 대해서 두 번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용이 뭐냐? 이거를 이제 잘 따져봐야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을 지지할 것인지, 문 선생님을 지지할 것인지, 안 선생님을 지지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쭉 이제 신문도 클리핑하고 이렇게 저도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보수성으로 따지면은 박 선생님, 안 선생님, 문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가요. 보수성으로 따지면. 그런데 박 선생님하고 문 선생님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안 선생님이 중요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안 선생님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밖에 못 찍잖아요. 하나밖에.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박 선생님이냐 문 선생님이냐. 이분은 독재자였다고. 이분은 실패한 정부에 그렇잖아요. 2인자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재자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정부를 택할 것이냐. 참 저희가 이런 좋은 소위 말하면 이제 휴먼 리소스가 우리 프론트에 있거든요. 이제 제 관점은 우리 각자 아주 좋은 기능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사실 그것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또 그걸 하려면 어떤 면에서 이게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윤리학을 배웠다 이것보다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게 이제 가장 소중한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김용욱 씨의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랑이 뭡니까? 참 멋있죠. 질문이 대단하죠. 사랑은 너하고 나하고 앉아서 지금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사랑이다. 근데 참 좋은 대답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만남을 갖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올해는 또 투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저희가 오늘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만 했지만 저희는 그동안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연결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저희는 아주 흥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플라토닉 러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노인 양반들이 그냥 거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갖고 러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남녀노소 그죠 그냥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 연세에 러브 소리 듣고 가슴이 뛴다는 건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반에서 한두 분 빼고는 다 가슴이 뛴 것 같아요. 참 좋은 현상이고 플라토닉 러브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아주 흥미있는 질문인데 우리가 알기로 그런 말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다. 우선 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인간을 동물이다. 애니멀. 이 사람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 애니멀의 관점으로 봤어요. 동물의 관점. 그죠? 그런데 anyway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향해 사회적 동물이라고.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난주에 플라토닉 러브의 뜻이 뭐죠?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두 번만. 네, 한번 누가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혼자는 못 산다는 혼자는 못 산다. 각 개인의 개체보다는 이렇게 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뜻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은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굉장한 필라소피가 거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한테는 한마디로 이렇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탁 남는다든지 어쨌든 우리는 배고픔은 극복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한두 마디만 있지만 그 속에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에도 많은 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 이제 이 궁금하잖아요. 이 궁금증이 유발돼야 공부가 잘 돼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저희가 플라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고 나면 제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더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나는 플라톤에 가까운 것 같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까운 것 같다. 이게 이제 판정이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 기독교와 천주교가 오늘 판정이 되겠죠. 됐어요 벌써? 그래도 이게 뭐 바꾼다든지 좀 뭐 교환도 일어나야 되니까 나는 아리스토텔리안이다. 나는 플라토닉이다.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마치기 전에 다시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불경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경죄로 죽었는데 불경죄라는 게 그거예요. 뭐 기도한다든지 뭐 신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가장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러면 딱 듣기에 반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니까 뭐 거기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 이런 걸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는 참 쉬워. 어쨌든 플라톤 택하는 거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택하면은 그거 없다. 자꾸 그거 얘기하지 말자 우리.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 볼 때는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같은데 이제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학을 쓰는데 사용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완전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학을 다시 하려고 했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조금 잘 바꿔놨든지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을 시도했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반기독교적이라 금서가 들어갔고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걸 발굴해서 그 책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설명해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훌륭한 신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푸는데 몇백 년 걸렸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이단적 사고가 오늘날 정통적 사고로 됐죠? 이런 대반전이 일어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의외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늦게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덜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는 대반전이 일어난 역사가 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몇 년도 470에서 제가 연도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400 BC입니다. 470에서 399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경우는 427에서 348 BC.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384에서 322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함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함께 나열하냐면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플라톤을 따랐든 플라톤을 반대했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누구였어요? 소크라테스를 빼고는 어떻게 보면 모든 플라톤 철학은 소크라테스예요. 라고 말할 정도. 다만 그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업고 한 건지 재해석한 건지 미화시킨 건지는 학자들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최소한 요 하나의 줄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재밌겠다. 그런 거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았거나 그 사람을 모르거나 하고는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죠. 재밌는 거는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폭력적이라고 막 폭력적인 사람을 싸우는 그 사람이 남이 볼 땐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남편하고 매일 싸우던 여성은 목소리가 커져요. 넌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이 독재자들하고 싸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독재가 되는 거야. 그걸 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플라톤의 정반대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적이에요. 재밌죠? 네. 플라톤의 정반대적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플라톤이 떨어져 나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 속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화가 그래도 살아있다 하는 거죠.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지난주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플라톤의 경우는 이분의 청년 때 20세라고 가정합시다. 지난주에 17세로 하면 20년인데 17세라고 가정하면 10년인데 20세라고 하면 한 7년밖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7년 동안에 받은 영향력이 너무 커. 그래서 그게 크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갔을 때 17세 때 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한 20년간 배웠어요. 20년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나이로 따져보면 플라톤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죽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20, 선생님이 죽을 때 7년 배우고 죽을 때가 28세였어요. 네. 28세. 그리고 17세에 가서 20년간 배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미리 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플라톤이 당시에 60세쯤에 들어가서 20년간 배웠어요.
17세에 들어가서 20년간 배웠으면 37세쯤. 37이나 8세쯤. 20년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배웠는데 얼마나 많이 배웠냐면 플라톤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말릴 정도로 공부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밥 좀 먹고 해. 뭐 잠은 잤냐. 예,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흥미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71세에 죽었어요. 71세. 그리고 플라톤은 80세 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세 죽었나? 62세. 의외로 단명했어요. 네, 62세로. 이거 한번 계산해보면 60이 나오죠? 62 하면은 84 되잖아. 그러니까 62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단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의기한 네? 그래서 의기한 거였어요. 학습을 하지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식사 제때제때 하고 이민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가 최소한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67세는 넘겨서 연금은 받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꼭 다 최소한 낸만큼은 좀 누리고 가시길 바라고.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플라톤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 것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플라톤은 이 현실 세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은 그림자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현실 세계는 그림자고 이 현실 세계 너머에는 이데아가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 세계가 그림자라면 보통 이거 플라톤을 배운 사람들은 주로 뭘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주로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주로 어디로 가요? 이데아로 가요. 이데아로 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적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아주 플라톤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게 하나 있긴 해요. 현실 세계가 그게 전부냐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플라톤이 그걸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거 이상은 없다. 나타난 게 그거다. 이거예요. 나타난 거 말고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워낙 큰 덩어리다 보니까 그냥 그 이데아 쪽으로 많이 추구하게 됐지만 이게 너무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플라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쳤죠. 지난번에 우리 교육학 배웠죠. 어려서 어떻게 하고 부모가 격리시키고 체육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뭐 하다가 정치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때쯤 되니까 50이야. 그러니까 뭐 플라톤 교육 방법대로 하면 다 못 배워 죽겠어. 너무 짧으면. 그러니까 플라톤의 교육 방법이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냐? 드디어 이상을 추구하는 이렇게 목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이상을 추구하도록 목표를 하잖아. 이게 맞는 것 같죠? 이따 물어볼 거예요. 나는 플라톤주의자인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내심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우면서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난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놨는데 뭐라고 바꿔놨느냐? 현실이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생각하면 안 된다. 현실이 여기에 진리도 있고 이게 존재 자체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제 플라톤은 현실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열을 많이 안 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이 그 자체고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전에 몰랐는데 이상하게요. 모든 철학자들은 들어보면 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오면 난 그 사람 주의자가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 또 아니야. 그럼 또 이쪽으로 가.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매력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이 관점으로 이 사람은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현실 세계는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플라톤 강의할 때 많은 질문 중에 플라톤이 대답한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대답 자체가. 그 대답 멋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답 멋있죠? 근데 그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량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뭘 가르쳐줘야지 내가 뭘 한다고 이러냐 이거죠. 그러면은 또 플라톤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문제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는 설명 가능하다. 설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라톤은 그거는 inexpressible 하다. 설명 불가능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 가능. 그 설명이 불가능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서 있는 소는 뿔이 없어. 근데 저쪽 나라에 가봤더니 소가 뿔이 있어. 그럼 플라톤은 글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겠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설명 가능.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저쪽에 있는 닭은 다리가 2개야. 근데 이쪽에 있는 닭은 다리가 3개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 가능. 왜 가능하냐면요. 다 해부해보고 다 관찰해봐. 여기에 왜 닭은 다리가 2개고 여기엔 3개인지를 관찰해보면서 원래 3개가 없어진 건지 2개가 하나 생긴 건지를 관찰해봐. 관찰해보면서 이 나라 환경에 다리가 중간에 하나 생겼다. 이걸 설명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 가능이라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전제 가능한 게 뭐냐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플라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마음에 들어요? 이게 걸립니다 결국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지만 걸려듭니다. 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단 논법이 뭐예요? 3단 논법은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만 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거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툴. 다시 말하면 무한히 널려있는 많은 논리를 아주 쉽게 접근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되게 어려운 질문. 3단 논법이 제가 뭐라고 가르쳤죠? 지금 뭐라고 설명했죠? 복잡한 걸 다시 복잡한 걸 단순하게 설명해주는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을 개발했다고 그러지. 그분이 창시자라고 그러죠. 근데 제 질문이 뭐냐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게 3단 논법이라면 제 질문이 뭐냐면 3단 논법이 쉬워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각종 논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와 C는 같다. 아니, A와 B는 같다. B와 C도 같다. 그러므로 A와 C는 같다. 이게 삼단논법 아니에요. 논리를 거쳐가면 뭐가 하나가 도출이 돼. 처음에 A와 C가 같은 줄 몰랐거든. 이거는 소크라테스적 방법이에요.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어려워.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3단논법까지 못 가. 설교를 3단논법으로 하면 반을 못 알아요. 네,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 릴렉스하고 와 있는데 3단논법으로 설교하잖아요. 못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1단논법 내지는 2단논법을 합니다. 네. 근데 3단논법도 제가 해봤죠. 어디까지 해봤냐면 제가 4단논법까지 써봤지. 5단논법까지 써봤지. 따라오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날 힘만 들고 교인들은 아무 인사 안 해요. 교인들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수고했다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3단논법도 어려운 거구나. 근데 이제 학문에 들어가면 해야죠. 그러나 삶에서는 3단까지 못 가. 네. 어쨌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 근데 어떤 의사냐면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알렉산더가 대왕 되기 전에 그 아버지의 관리와 주치의 중에 하나라고.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합니다. 어려서부터 의사라니까 의사. 소크라테스의 엄마는 뭐예요? 산파니까 보고 배웠잖아요. 엄마 아버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맨날 관찰해서 답을 꺼내는 거를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너리지가 없으면 설명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 의사 계신지 모르시지만 의사들이 보통 진단해서 하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내 병을 정확히 하려면 내 병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길이 그 몸을 어떻게 다 뒤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줘야 되는데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네. 목사님 죄송해요. 네. 지금 그 보면서 태어나서 얘기인데요. 태교 때 벌써 아이들은 12주부터 듣거든요. 저 태아가 네. 10개월 동안에 부모의 모든 걸 다 받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네. 영향이 사실 크죠. 10개월에 10년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네. 이제 또 진동 나가야 돼. 지금 그걸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는 게 뭐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주치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랄 때는 어떤 환경이었냐. 완전 최상층 기죽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당시에 야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당대 최고의 야망 있는 정치인과 당대 최고의 야망 있는 지식인과 만난 게 그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13세나 14세 때 튜터한 거. 이게 이제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행히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관계는 늘 밀접해서 이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하나 캐치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론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누가 그러셨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행복론. 그 특별하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요? 소유욕을 행복의 그 범주 안에 넣었다. 바로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만이 할 수 있는 행복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라소피나 그러니까 철학이나 사고 자체, 행복론 자체가 상류층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와 달라요. 그게 또 플라톤과도 달라요. 이 사람의 사고는요,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한 거, 물론 플라톤의 영향, 아까 제가 말했죠.
플라톤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반대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플라톤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똑같은 사람, 일반적인 철학자를 다 비슷해요. 가장 불평등한 정치는 민주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두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평등한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고 말하는 게 평등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평등한 게 평등주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가장 불평등한 게 평등주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니체가 한 얘기인데, 그 가장 불평등한 거를 평등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비극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불평등을 인정하냐 이래요. 당신이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위라고 생각하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열등의 대열에 들어가겠냐고요. 자, 자진해서 열등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평등하다 하자. 그리고 사회계약사상으로 그냥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렸다가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상이 실제적으로는 플라톤에도 강하게 있었어요. 플라톤의 교육 시스템이 그거예요. 20세 시험 봐서 안 되는 사람 1차 떨어뜨리고 되는 사람만 고급 교육시켰잖아요. 근데 그거에 더 확실한 데이터까지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당시에 모든 거를 사람을 관찰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물을 해부했고요. 개인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동물원. 개인 동물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정 가면 꼭 부탁해. 그 지역에 없는 책 갖다 달라. 예를 들면 동물 갖다 달라. 식물 갖다 달라. 그리고 자기가 연구해. 그리고요, 그걸 해부해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는 결론은 피메일은 암놈은 죄송합니다. 이제 동물 해보니까 암놈은 순놈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인간에게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은 열등한 남성이다. 남성의 열등함의 표현이 여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다라기보다 더 이분의 사고는 동물적 사고와 인간 사고에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연구를 그거로 했으니까. 결론을 하나 더 얘기하면 오늘날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지 않고 철학이나 사이언스를 할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사이언티픽 터미널로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많이 나왔어요. 사이언티픽 터미널로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어요. 역대 어떠한 철학자나 과학자보다 가장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널리지를 많이 고양시킨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한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건 왜 그런가? 대부분이 그냥 미숙한 사회에서 동물적 실험에 근거하다 보니 의지는 좋지만 엉뚱한 판단을 내린 것도 많아서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르기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결국은 여러분 잘 배우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로 가야 돼요. 아까 여기 이 존재가 이게 전부다. 이 존재 이상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데아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matter, 진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여기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동물 이런 말 하지 말고
일단 이 존재 안에서 살자. 그거에 1차적으로. 인간과 인간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자체는요, 현재 존재하는 게 전부니까 그냥 이 속에서 살아. 그러야만 인간이 고향도 되고 도덕도 함양되는 거지, 이 속에서 진리가 있다. 이런 반플라톤적 선언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반플라톤적 선언이에요. 네. 사회계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벌써. 예, 물론 후대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지만, 뭐 이제 한참 후에 나왔겠죠. 계약사회 구조 속에서.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이해를 해야 돼요. 행복론이 뭐죠? 행복. 아까 우리 행복 얘기했잖아요. 왜 이 사람이 행복을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이 여기에 치중하는 게 행복인가요? 여기에 치중하는 게 행복인가요? 이게 중요한 게 행복 아닙니까? 플라톤주의지. 근데 이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은요, 여기에 치중하는 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날은 또 많이 달라요. 오늘날은 이게 다시 통합되고 흩어지고 하면서 또 다른 사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면 왜 이거를, 그럼 이제 여기서 행복 추구라고 볼 때 선의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요. 선 또는 덕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요, 플라톤의 경우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한 어떻게 당신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남의 선을 추구하거나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 그래갖고 너는 너의 선을 추구하고 너의 선만 있고 너의 덕만 있고 너의 행복만 있다. 참 말이 되네요. 그것도 되죠. 네. 근데 그 행복을 뭐라고 정의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요, 변화였어요. 변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존재라고 규정하면 쉬워요. 근데 이 존재가 지역마다 달라. 진화론 쪽이에요. 왜 이런 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왜 저쪽에 있는 새는 뿔이 있고 저쪽에 있는 새는 뿔이 없고, 어금니가 왜 탄탄하고 없고, 왜 이런 어떤 똑같은 종인데 지역마다 다르냐? 이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숙제였어요. 이게 이 변화가 자기한테는 굉장한 숙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건 아까 말한 뭐냐면은 설명 가능,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아까 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신적인 영역이 없느냐? 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있다면 뭐냐? 여전히 플라톤적인 걸 품고 있어요. 완전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개발하는 게 선이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최대한 개발하는 게 탁월함. 그게 선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력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죠. 신이 뭐냐? 자, 이제 신의 문제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부담감이 있죠? 설명해 보세요. 이제 제가 이 근거했어. 신의 문제에 들어갔어. 이거는 이제 플라톤은 늘 뭐라고 말했어요? 플라톤은 늘 뭐라고 말했겠어요? 알 수 없다. 그러면 뭐가 이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자세예요? 설명 가능.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근데 어디에 부딪혀요? 신을 설명해야 되잖아.
이분이 신을 어떤 형편으로든 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을 나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이제 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죠. 그게 소위 말하는 unmoved mover예요. 부동의 동작.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 의하면 놀랍게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한 번도 시도하기 어려운 시도를 철학적으로 하게 만들도록 일단 용기를 줘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요. 자기 나름. 근데 그걸 처음에 설명 시도한 사람이 뭐 가셔도 혹시 시간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2,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언무브드 무버가 뭐냐. 이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운동의 개념을 가지고 신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는데 모든 거는요, 모든 게 다 운동이라는 건 뭔가가 인자가 있어. 이렇게 쳐줘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은 안 움직인다. 신이 움직이면 이게 뭔가에 또 인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원이 돼요. 네? 뭔가가 이렇게 탁 쳐줘서가 아니라 이 쳐주는 존재가 더 중요한데 본인이 누군가 쳤다는 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신은 안 움직여야 돼. 그래서 안 움직이는 움직이게 하는 원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오늘날은 또 달라요. 신이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 움직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뭘 다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설명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은 다른 존재를 변화시키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신이 우리 변화 못 시키는 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에 아무도 변화 못 시켜 지금까지. 근데 신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돼야 신이지. 그것도 못하고 인간과 다를 게 뭐 있어? 그죠? 지금까지 본인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신은 변하면 안 된다는 사고가 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리안적 사고입니다. 물체의 근원으로서 신은 변화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이제 아리스토텔리안 신학에 깔려 있어요. 그럼 재밌는 것은요, 플라톤적 개념으로 보면 신은 더 스피리추얼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으로 신은 더 물질적입니다. 이게요,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상 한 거의 8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은 다음에 또 계속 연장하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건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깊은 영역을 설명해 줘갖고 제 생각인데 진도 나가는데 훨씬 편했어요.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